잘 모르는데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막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다고. 어떤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떤 이 사회의 대표자가 돼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다가 보니까 남들이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특별한 투사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그걸 조금이라도 좀 충실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겠죠. 처음에 이제 뭐 돌도 못 던지고 뒤에 다니다가 이제 그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아,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얼만큼 유신 정권이 얼만큼 암울하고 얼마만큼 파남이 심한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이 그지. 그것은 법도 아니고 그 무슨 애들 꼭 장난 같은 거예요. 이러지 마라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는 수도 있나? 그때는 너 나라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외치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하고 있을까? 선후배들 간에 이제 술 먹으면서 뭐 울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런 그 사바 세계를 도외시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싸우는구나. 싸우는데 내가 도망가 있는 건 비겁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 당위만 생각해. 난 해야 한다는 거지. 총소리가 무섭다는 생각은 안 난 거죠. 그런 생각은 안 한 거죠. 설마 내가 죽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 뭐. 뒤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구두 닦기, 이발소가 뭐 이발 일에 하는 요새 말하자면 이발 일에 도와주는 애들, 너무 집에 이제 머슴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내학각군들. 4.19 혁명과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주고 나면 경위서를 불려가서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단에서 역사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선생이 돼야 하지 않겠나. 내가 이틀을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변호사가 그러한 이것이 법이라고 그러고 변론을 하고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반주신 투쟁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때는 이제 편집부 기자할 때는 안에 내근하니까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때 보면은 그 인혁당 가족들 있잖아요. 인혁당 가족들. 와서 그냥 편집국장 책상 앞에 와서 막 펑펑 울어요. 응? 이렇게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사법살인을 당했는데 언론에서 그 진상을 보도를 해줘야지 될 거 아니냐. 막 그 눈물바람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언론이 이렇게 죽어있구나. 또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데 제 역할 못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억척스럽게 일을 했어. 억척스럽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이총각이라는 이름도 특이했지만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완전히 관리자들한테 그냥 나는 그냥 뭐 따봉이었어. 그냥 이총각 하면은 그냥 모범생이라 그랬는데 72년도에 노동조합에 내가 이제 대의원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나도 이제 탄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지금 이 젊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험한 시절에 절 안방에다가 광주행정 비디오나 돌려놓고 그러니까 신도가 옵니까? 그래가지고 신도는 나 떨어지고 그쪽 경찰서장이 불교 신자인데 스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군화끈을 못 푸릅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법당에 절하고 스님 제발 좀 집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나오면은 상 위에는 뿌연 가루, 그 초래탕 가루죠. 그리고 그 보면은 뭐 껍데기 같은 거 뭐 이런 데도 늘어있고 굉장히 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전쟁터였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 바깥에는 완전히 그냥 돌밭이었으니까요, 완전히. 이해해야지. 학생들 데모할 때는 이해해. 그게 시국이 엉터리 시국이니까네. 학생들이 어제 답답하면 학생들이 데모하겠노. 아유,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 온다, 막 그랬지. 그래, 막, 여도 숨 커지고, 저도 숨 가지고 막 그랬지. 눈물, 콧물 다 나고 막, 얼마나 막 울었다고, 그때. 계속 막 막아갖고, 코로 막아가 이래가 댕기는데, 물이라도 마사야 살 거 아이가. 그 전포동 시장에서 그때 단술 장사는 아주머니들이 단술 도구를 이고 와가지고, 한 10몇 명 이고 왔어요. 이고 와가지고, 그 단술 도구를 갖다가 데모하는 그 앞에 탁 내려주면서, 딱 말이 뭔가 하면 내 새끼들 참 수고한다고 막 퍼주는 게 그때 그게 다 계기가 됐어요. 부산서는. 그러니까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 불러질라 또 휘발로 불지는 거에서 확 달던데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막 뒤에 달드는 게라. 그러니 난주 막 담배 던지고 돈 던지고 말이지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게라. 그러니 막 완전히 그때는 하나의 그 시민들이 완전히 참가하는 게. 그래 그거를 쓱 밀고 나가니 우리가 서면까지 도탈이 가니까 경찰들이 달병 하나도 없어. 그 대의를 막을 수가 없는 게라. 그럼요. 경적시 엄청났죠. 경적시하고 버스도 학생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서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더 이상 이런 전두환 군부독자에서는 진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연설도 하고 그때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 메가폰만 있으면 하고 싶은 그 심정밖에 없는 사람이 나야 이제. 왜냐 이 세상은 데모를 통해서 많이 이 민주화가 가능하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왜냐면 교수도 다른 말 하면 쩌인떡 가는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떼거리가 힘이다. 많이만 모이면 그것도 이론이고 변혁이다. 하여튼 그 올바로 가야 할 길은 이쪽이다 하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신기해. 지금 내 친구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수배를 당하고 있는데 좀 어디 있어야 될 때를 좀 급히 좀 구해야 되겠다. 그때 현상 수배의 그 강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그 주모자를 은닉한 사람에게도 최고 무기까지 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데모 주동하고 피해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잘 데 없으면 와서 잘하라고 항상 홀문을 열어놓고 다닌 적도 있어요. 학생들이 잘 데 없으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라 그러면 아침에 내려와 보면 이 적은 방에 5-6명이 막 포개 자는 수도 있고. 제가 수배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잘 피해 다니고 또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이제 뭐 임길동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내가 그때 27살 때였는데 27살 된 청년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니까 누가 봐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이게 이철이다 하고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변장이 됐어. 아마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날 보셨다 해도 만났다 해도 어머니 저 철입니다 해도
네가 왜 거짓말 하느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일어서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 보니까 내 얼굴이 여기 있더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명 전단수배된 거를 내가 못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일단 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성우는 미남형, 문국주도 미남형, 특색하고 나왔는데 나는 약골형. 해보면 다리 이틀다 배낭 치고 산에 댕기도 다리 이틀도 아니고 길가 가다 나무 큰 데서 무조건 자고 이런 배낭 같지만 실제로요 참을 어렵습니다. 수배대 다닐 때는 꼭 어디 가서 죽어본 것 같으니까. 내가 고문을 당한 거는 거기서 당했거든. 우리가 주로 여기서 수사를 받았어요. 우리 민첩학년 사건은. 그때 내가 잡혀간 데가 육국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육국에 붙들려 갑니다. 연행돼 갑니다. 담요 같은 거로다가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와서 어디로 이제 연행되어 가는지 모르는데 막상 그때는 여기 이 자리로 끌려 들어왔지만 여기가 어디쯤인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도 내가 여기를 한 15번 정도 연행이 됐을 거예요. 이 건물로. 그러면서 이제 위치가 여기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맞은 것은 어떻게 투지를 패던가. 하여튼 그 며칠간을 몸을 못 쓰겠어요, 이게. 그리고 살을 이렇게 조금 만지면은 이게 그냥 아파요. 사정없이 아파. 맞을 때보다 훨씬 아파, 이게. 그래서, 야, 이런 수가 다 있구나. 뭐? 마늘값 알아보러 왔어? 아니, 이놈들이 막 조인트 까고 볼펜으로 손가락에다 넣고 비벼불고 한데 내가 원래 고문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걸 잘 알거든. 엄살을 많이 부려버렸어요. 아주. 아이고 나 뒤져보네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니까 나야말로 1.1획도 틀림없이 불러준 대로 다 써졌습니다. 결국. 왜 못? 그게 쓰다가요. 이건 못 쓰겠다. 그래. 고문당하는 겁니다. 또 씁니다. 척 쓰다가 잘나 죽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라고 내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문하면은 전부 다 안 한 것도 한글로 다 볼 수밖에 없어. 그 똥물, 오줌물 그 섞인 그 물에다 15분을 넣었다 그럽니다. 우리 애들 재판 받으면서.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으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정철은 혼자 이렇게 꾸부려 담갔기 때문에 죽었죠. 지금도 팔다리가 시려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여기 시려요, 시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시혜가 안 가지. 우리 아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우리 아들 잡으러 다니고 현상금이 1000,000원씩이나 붙들고. 이제 겁나는 거는 빨갱이다. 내면적 이야기는 상급생이 하나 좀 뿌리라 해서 뿌린 거 그것도 자의. 그 다음에 농민조합에 그 회의에 뒤에 나와 서 있었다 그것도 자의. 그러니까 이제 지주의 아들 겠다고 해서 빨갱이다 이게. 너네 전도사 빨갱이지? 하니까 아니에요. 뭐 하냐? 하면서 막 뺨을 딱 때리고. 빨갱이 놈의 새끼 엄마라고 내가 구치소 가서는 몇 분이나 안 살았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대만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대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학생들은 진짜 정의에 불타는 학생들이고. 나는 국가보안법 1조 1항, 긴급조치 1호 4호, 형법, 방공법 이렇게 5개의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형무소에 와서 내가 생각한 게 김일성을 잡아오면 그 당시에 김일성을 잡아오면 국가보안법 1조 1항 정도밖에 적용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김일성보다 한 5배의 죄를 짓고 왔구나 하고 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밤을 안 재우는데 어떻더니 탁자가 책상 위가 거울입니다. 전부 거울. 그 위에는 한 300볼트 되는 300와트 되는 전기고 고개를 들면은 전기 뿌리고 고개를 숙이면은 거울에 전기. 그러니까
잠을 뭐 잘래 잘 수가 없고 며칠 못 재운지 모르겠습니다. 난 독립운동가들이 나보다 몇십 배 고생, 몇백 배 고생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 중앙정보부에서 한 달간 두드려 맞은 건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대문 구치소인가를 처음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더기 이불을 내주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다 있다 싶어가지고 잠도 참 꿀맛처럼 잤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수배 생활이 제일 힘들고요. 처음에 구속되면 이제 뭐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가면 호텔 같아요. 와, 내 아들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갖고 아들 앞에 가서는 눈물 하나도 안 보였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교도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우리야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교도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투쟁하죠. 밥을 주는데 못 먹겠는 거야. 그게 보리하고 콩만 가지고 이제 만든 밥을 이제 가답방이라고 그래서 이게 네모난 걸 하나씩 주는데 빈대 토벌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빈대를 얼마큼 잡냐면 이런 그 비닐봉지, 건빵봉지 있죠. 건빵봉지에 빈대를 반을 잡아요. 그걸 또 애들이 다 직접 쐬가지고 뭐 오늘 빈대 뭐 780마리 토벌했다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데. 김남주 씨는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유곽을 뜯어서 그 안에 은박지에 못으로 꼭꼭 눌러서 시를 썼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처음 쟁취한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씩 나가서 운동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가서 운동하는 거, 그거 법에 있는데 왜 안 시키냐 해서 얼마나 막 싸웠어요. 단식하고 문짝 차고 막 끌려가서 막 매맞고 그러면서 그걸 투쟁을 한 거죠. 독방에 이제 갇혀 있는데 뭐 춥고 이럴 때는 웅크리고 있으면 더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자락 하나 깔고 이렇게 그 냄새 나는 이제 ben기통 바로 옆에 있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추우니까 가부좌 털고 스님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일 편거든요. 교도소 마룻바닥에 나는 여기서 죽어간다 하는 글이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벽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 글자가 내가 그럴 때 형무소에 처음 그 글귀를 보고는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구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느 날 이제 밤에 그 작은 뭐 신고식 비슷한 뭐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 감방장이 그 이제 학생인 나한테 뭐 노래라도 하나 하든지 이제 신고를 해라. 근데 그날 내가 그 소리내력 그 담시가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건데 그걸 쭉 이제 약간의 장단을 얹어가지고 읽어 나갔어요. 갖고 그날 그 감방에서 거기 모여있던 그 이제 피해자들이죠. 잡범들이 아주 수연하고, 이게 좀 눈물 찔끔찔끔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다 그걸 자기 신세, 자기 처지와 동일시하는. 왜냐하면 그 소리내력이라는 게, 시골에서 올라온 안도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려고 크게 쓰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돼서 어느 날 개 같은 세상 하고 욕을 했는데 이 개 같은 세상 한마디에 수십 가지 유언비어 죄목이 걸려가지고서 500년 금고형에 처해서 감방에서 지금도 쿵쿵거리면서 부딪히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죠. 퍼져나갈 적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가를 시작을 하고 책 갖다 놓고 읽고 스케줄 짜가지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거기도 그 무궁무진한 세상이야. 예? 한 평도 안 되지만 출감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출감한 게 79년 5월 13일에 출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년 2개월 동안 이제 독방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공예 문제에 대해 이제 아주 본격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내 입으로 설명을 안 해놓고 형무한다는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할까? 그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다 알아. 다 알더라고. 그 진상을. 그게 뭐 음식이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곧게 살면 이런 대우받는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철아, 잘 가거라.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그때 그 박정철이 아버지가 한 얘기, 그건 난 절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이상의 웅변이나 그 이상의 시가 난 있을 수 없다고. 정철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공무원으로서 약 30년 동안 저지를 하다가 60세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해가 마침 박정철이가 죽는 해에 있기 때문에 그 질로 내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다. 내가 이렇게 공들여 키운 딸이 나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난 정말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 아빠가 막내인 나를 넣어놓고 얼마나 했을까, 그 고통을 내가 절감하면서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우리 같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은 너네들이 뭐가 잘나서 적당히 다니다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면 되지 뭘 그렇게 투쟁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다 이렇게 지금 막 망신당하게 하고 뭐. 일찍 아버님을 제가 이제 여여갖고 어머님이 저를 이제 맏딸로 이제 자랐는데 이제 국어교사가 될 줄 알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저를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저를 굉장히 이제 원망을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때렸던 생각이 나요. 하여튼 간에 이 학생 데모 하나를 통해서 효자를 못했죠. 처음에 모르셨죠, 학생도. 학생회장에 나오면서 알게 됐죠. 극렬 반대죠, 뭐.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걸 허용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집 나온 애들도 많죠. 처음에는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뭔가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제 도로 한가운데 뭔가 느껴져서 이제 뛰어가다 되돌아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그냥 안고 갔는데 그 상황은 그 뿌연 연기 속에서 그냥 빨리 옮겨야 되겠다, 안전한 곳으로. 저쪽에서 이제 전경들 뛰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가씨 몇 분이 와서 이 장미꽃을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날. 진압 작전 나갔다가 내무반에 돌아와서 거기 장미꽃이 원래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양심을 찔렀어요. 자기네끼리 막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그 연탄재를 이렇게 빠가지고 휙 뿌려요. 체류탄 쏘는 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연탄재 가지고. 우리가 체류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그 중대장이 이제 우리를 앉힌다고 하는 말 중에서 보면 이놈의 시들 중에서 뭐 사과탄도 그냥 빼지도 않고 던지는 놈이 없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교육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점거 시위를 하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 너무 배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걱정을 하다가 수박을 좀 잘라서 전경들 좀 시원하게 많이 좀 넉넉하게 해서 쟁반에 받쳐서 갖다 주고, 그 광주 학생 걔 집에서 당연히 먹고 갔고, 서로는 몰랐죠. 설마 자기가 수박을 아내는 다른 학생이 먹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실어다가 닭장치다 시다 버리지 않아?
어떤 전경이 울더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고 그래서 우니까 차비도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우니까 호정에서 돈 많이 얻어서 주더라고. 격려 성금을 들고 동아를 보러 오기 시작한 거지.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격려 광고 내려간다면 택시 기사도 택시 요금을 안 받고 지게꾼, 요즘은 지게꾼들 없지만 옛날 그 당시만 지게꾼들만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았지. 파출부 이런 분들까지 성금을 들고 동아일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금을 가지고 온 그게 이제 빈 광고라를 성금으로 메꾸기 시작한 거지. 예, 물론 작은 돈이었지만 나의 작은 정성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쓰인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뭐 모금도 하고 아까 말한 대자보도 쓰고 밥도 하고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던 것 같아. 진실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걸리고. 내가 이 명색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거짓말 하자니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 시 쓰던 신영길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안구를 기증을 했어요. 내가 전교조 합법화를 못 보고 죽더라도 누군가가 반드시 내 눈을 가지고 가서 전교조 합법화를 지켜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감동이 오는 거야. 17년 만에 거기서 내가 수백 명을 만났어요.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17년 만에 만났어요.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증권사이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다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건 아니야 따라 노래도 못 부르면서 따라 부르고 민주수호를 외치고. 집회 한번 참석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 보면서 많이 그런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도 높아지고. 이게 집회라는 느낌이 안 드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놀러 온 거더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표출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젊었을 때는 못했죠.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했죠. 우리 주권 회복의 날로 선포가 됐거든요. 대통령님 제발 갯벌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회 문제 뭐 이렇게 같이 아이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도 같이 알고 또 아이들이 또 그런 건전한 시민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삶이 좀 기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제가 들은 카페에서도 그런 소식이 올라오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패러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이제 승력이 없다는 거죠. 패러디가. 내가 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지도새도 모르게 고문당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거든요. 한 세대 전에. 근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런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배들이 그런 고난의 투쟁을 통한 결과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과 같은 그런 군사 독재 탄압의 시대가 온다면 내가 비록 청년이었다면 물론 그 대의를 가지고 싸울 것이고 나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심정으로 싸워야지. 요새 말로 그것을 민주화 투쟁이라고 그러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살고자 하는, 인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움직임이었다고 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그 국민은 사실은 국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근데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가야 할 거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국민이고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국민이다. 지켜져 버림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넌 어느 공장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찬 닭장 같은 곳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는 아이들 재봉틀에 손가락 찔려 울고 있는 아이는 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처음에 줄이는 비벼 옆바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공장에 갇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밤새 일하면 가슴에 쌓인 먼지로 인해 목에선 검은 피가 올라와 여길 봐 먼지의 참맛을 아는 아이들 길을 구해 숨가 옷이 대부분 피